이 영상에서는 극작법에 있어 주요 논점들을 개관하겠습니다. 극작법이란 예를 들어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과 같은 의문에 대해 과학적 상식에 부합하는 추론을 거쳐 작가의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소설, 시, 희곡, 시나리오 등 특정 형식에 부합하도록 표현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채널에서 극작법은 주로 플롯의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극작법의 정의는 귀신 이야기 등 과학적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설, 시, 희곡 등 이야기의 표현 형식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 처음 정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조리극이나 브레이트 같은 연출가들은 그들의 작품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설명된 각종 용어별 정의에 도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을 기준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공개된 작품들의 내용을 보면 작가의 리서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야기들이 가장 많은데, 이 이야기들을 다시 과학적 상식을 준수한 이야기, 과학적 상식을 준수하지 않은 이야기, 작가의 메시지 비중이 큰 것, 작가의 메시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작가의 메시지 비중이 크면서 과학적 상식을 준수한 작품들에는 주로 위인전, 영웅전, 종교극 등이 있고 주로 지배계급 인물들의 활약상이 많다는 특징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폴레옹전,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등이 해당합니다. 작가의 메시지 비중이 크면서 과학적 상식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들에는 귀신이나 정령 등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 초자연적 현상이 등장하기 때문에 초자연적 존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캐리커처의 비중이 크고 현실과 아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하듯 도덕적 교훈 등이 제시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무협지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작가의 메시지 비중이 적으면서 과학적 상식을 준수한 이야기들에는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 조세이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같은 소외계층의 고통 호소가 많은 작품들이 많고 이들 작품들은 열린 결말로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작품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독자나 공동체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암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작가의 메시지 비중이 적으면서 과학적 상식을 준수하지 않는 작품들에는 톨킨의 반지의 제왕,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등이 있는데, 이런 작품들은 판타지, 스페이스 오페라, SF물에 속한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이들 작품들의 배경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작가도 연출자나 감독도 상상력을 동원해 공간 디자인에 공을 들입니다. 작가의 리서치가 상대적으로 많은 작품들에는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 김진명의 한반도, 명성황후, 오세영의 베니스의 개성상인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장르론과 극작법의 관계. 장르론의 핵심은 원소스 멀티유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동화나 소설 등 이야기에서 따옴표가 없는 서술 부분은 지문으로 처리하고 따옴표로 표시된 대화들만 추려내면 희곡이나 시나리오가 됩니다. 인물의 독백만 추려내면 시가 되고 각 인물의 독백을 교대로 배치하면 연가가 되며 억양, 성조 등 목소리의 높낮이, 길고 짧음, 박자 등을 적용해 텍스트를 읽으면 노래가 됩니다. 장르론은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의 연장선에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베어톨트 브레이트는 형식이 내용에 앞선다는 주장에 방점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비평과 극작법의 관계. 비평과 극작법의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비평이란 작품에 대한 비평가의 해설에 해당하고 비평에서 비평가가 파악한 작품 속 극작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둘째, 비평계의 주요 논점으로는 첫째, 역사 비평과 같이 작가와 시대적 배경 등을 참고한 해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호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비평, 즉 작품만을 대상으로 해석할 것인가. 둘째, 작품의 내용이 형식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형식이 내용을 결정하는가 입니다. 이렇게 개별 작품이 아닌 비평 방법 자체에 대한 고찰을 메타 비평이라고 합니다. 비평계 주요 논점에 대한 저의 견해는 첫째,
작품 속에서 작가는 등장인물에 대한 시대적 배경, 가족관계 등 개인사를 설정하는데 이것은 인물 외적 요소들이 인물의 본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작가의 인식을 나타냅니다. 같은 이치로 작품이 그 시대의 문제를 말하고자 했다면 제한된 길이의 작품 속에서 그 문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 함축적 표현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들은 작품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작품 외적 요소들과 분리하여 작품 텍스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에는 오해의 확률이 필연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 비평적 방법을 연출에 적극 적용하면 무대에 다큐멘터리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작품 속 극작법 파악과 그 연출에서는 기호학적 방법 적용이 효율적입니다. 둘째, 물을 유리그릇에 넣어 마시든 주석잔에 넣어 마시든 물의 성분은 같은 것처럼 이야기 내용이 좋으면 그 이야기를 담는 그릇에 해당하는 작법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다만 포도주를 녹그릇에 넣어 마시면 기분이 덜 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돋보이게 하는 작법을 사용하면 더 효율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픽션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인가 형식인가 하는 의문에 대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에 사용된 극작법이 특별하다는 인상을 받기는 어렵지만 극작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소들이 독자, 관객을 감탄하게 한다는 점에서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언어 유희의 특징. 예를 들어 헨리 4세에서 극중 인물 폴 스태프는 왕자 시절에 헨리 4세를 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할이라는 단어가 연상시키는 사항들을 열거해 보면 할은 헨리 4세의 애칭이다. 할은 고래를 뜻하는 고대 스웨덴, 덴마크어 할의 영어식 발음과 같다. 라틴어 오르카는 돌고래 계통에 속하는 범고래를 뜻하는데 바다의 늑대로 불리기도 한다. 프랑스 황태자를 돌고래라는 의미의 도팽이라고 부른다. 입니다. 여기서 오르카에 대해 사전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고대 로마에서는 범고래를 오르카, 복수형으로 오르카에라고 썼으며 아마도 고래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고대 그리스어 오르스를 차용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범고래를 킬러 웨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킬러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느낌을 피하기 위해 오르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르카의 속명 오르시누스는 죽은 자의 왕국 또는 오르쿠스라고 하는 고대 로마 신화의 저승신에 속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플리니우스는 범고래를 발레나의 특이하게 적대적인 동물이라고 기술했습니다. 발레나도 고래를 뜻하는데 여성형 명사입니다. 범고래는 고래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덩치 큰 고래를 뜻하는 웨일보다 돌핀 계통에 속합니다. 범고래는 향유고래, 회색고래, 흑등고래, 밍크고래와 같은 더 큰 종을 잡아먹습니다. 할과 할에서 연상되는 사실들을 종합할 때 셰익스피어는 할이라는 애칭 하나로 할 왕자의 생활상과 그의 왕국이 처해 있는 동시대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헨리 4세 시대 전후 잉글랜드 궁정에서는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했고 프랑스어에는 할이라는 애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극중 장면에서 할은 궁정 밖으로 나와 있으며 폴 스태프는 궁정 밖에 있는 왕자를 영어로 할이라고 부른 것이니 그 하나의 애칭으로 셰익스피어는 왕자가 궁정 밖에 자주 나다니고 아마도 궁정 밖에서 알게 된 폴 스태프와 허물없이 지내고 있음을 표현했다. 동시에 고대 덴마크어의 영어식 발음 할에서 오르카루 불리는 돌고래를 연상할 수 있고 돌고래는 프랑스 황태자 도팽의 호칭이기도 하므로 고래, 돌고래 오르카, 프랑스 황태자를 연상시켜 할이 프랑스 왕위의 적통 계승자임을 암시했다. 오르카는 자신보다 더 큰 고래를 잡아먹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실제로 헨리 4세의 적자 헨리 5세는 잉글랜드보다 더 규모가 큰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 프랑스 차기 왕위를 이어받는다는 조약을 체결해 100년 전쟁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오르카의 속명 오르시누스는 망자의 왕국 또는 오르쿠스라는 고대 로마 신화의 저승신에게 속한 이라는 뜻으로 헨리 4세는 스스로 프랑스에게 저승신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싶었고
프랑스는 헨리 4세를 킹덤 오브 더 데드로 보내버리고 싶은 존재로 여겼을 수 있다. 등입니다. 화면의 에티몰로지에서 고래를 뜻하는 과거 여러 나라 단어들을 참고하실 수 있으십니다.